조선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적장자가 왕이 됐다. 문종? 뭐 할 얘기가 있을까? 빨리 수양대고로 넘어가죠. 아마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준비했고요. 박박 긁어 왔습니다. 문종이란 이름의 뜻은 문치를 발전시키고 다스렸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고요. 세종의 맏아들로서 30여 년간 세자로 세종을 보필했고 동국 병감이라든지 고려사 절효 같은 이 세종 때부터 시작됐었던 중요한 문화 통치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종은 세종에 비해서 말수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좀 과묵했던 스타일로 보고요. 평소에도 말싸움하기 좀 싫어하고, 그런데 논쟁이 또 한번 딱 붙으면 끝까지 가는 성격. 사실은 세종 때 신하들 정말 똑똑하잖아요. 근데 그 신하들하고 막 논쟁하면서 결국 이겨내는 거. 그 붓글씨 잘 쓰는 건 굉장히 유명했대요. 그래서 붓글씨 굉장히 잘 쓰고, 워낙 형으로서의 리더십도 좋았고, 그러니까 동생들하고도 사이도 되게 좋았었고, 여러 가지 장점을 두루두루 가졌던 국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딱 그렇게 흘러가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내 문제예요. 세자 시절에 휘빈 김씨를 세자빈으로 맞이를 했어요.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겠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상태 속에서 이 세자빈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죠. 문종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신을 불태워서 그 가루를 술에 타서 술에 마시게 하면 된다. 그럼 그 남자가 사랑하게 된다. 교미하는 뱀을 잡아다가 또 이제 가루를 내서 이걸 또 활용한다라든지, 거의 무격이나 도교에 나오는 잡술들 같은 것들인데 이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조선 전기에 특히 조선의 예법을 체계화시키는 세종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속상하지만 이제 쉽게 말하면 폐출을 시켜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조금 더 굉장히 좀 문종이 좋아하는 취향을 고려하고 하면서 순빈봉 씨를 들였는데 이게 또 잘 안 돼요. 순빈봉 씨는 굉장히 발랄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사표현이 활달한 여성이에요. 그런 모습이 또 문종하고 좀 잘 안 맞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조선 전기 때는 후궁을 많이 들였어요. 이 권씨, 홍씨 같은 후궁들을 들였는데 후궁과 사이가 좋았어요, 이 문종이. 그러니까 이제 순빈봉 씨 입장에선 이대로 가면 애도 안 생기고 있죠. 사이도 별로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나는 이제 쫓겨난다. 과대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또 해결한답시고 이분이 막 자기도 임신했다고. 왜냐면 이 당시에 이제 후궁 권씨가 임신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막 이러면서 이렇게 거짓 임신한 거죠. 그리고 대낮부터 뭐 술 타령을 부리면서 주정을 했다. 이런 게 이제 기록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두 번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은 최대한 소략화거든요. 이 와중에 결정적 스캔들 하나가 빠방 터지게 되는 거죠. 여종이었었던 소쌍과의 동성애 행각이 난리가 납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종 입장에서 두 번째로 중전을 드린 초유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장자가 맞는데 이번에 중전이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다행히 임신을 했었던 권씨랑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후궁을 중전으로 격상을 시켜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잘 됐죠. 그래서 결국은 애를 낳아요. 그 아이가 단종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이를 낳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출산 후 후유증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문종 입장에서 본다면 정식적으로 아버지와 이제 왕실의 동의 속에서 두 번의 결혼을 했는데 다 실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사랑했고 애까지 낳았었던 아내가 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세 번의 엄청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살아요. 뭐 약간 과장해서 표현을 한다면 조선 왕조의 유일했던 독신 왕이다. 뭐 이렇게까지 부를 정도로 약간 좀 쓸쓸한 느낌. 왜 도깨비의 공유가 생각이 나지? 죄송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통 세종 때 과학기술하면 우리 되게 단순하죠. 누구? 장영실. 그냥 A부터 Z까지 다 장영실이 만들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전편에서 제가 슬쩍 말씀을 드렸고, 문종의 업적이 과학 분야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단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문종은 추구기의 진정한 발명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비가 내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천문과 역법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비가 적게 오면 가뭄이고 비가 많이 오면 홍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관련을 맺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치구기를 만드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 전국적으로 강우량 측정 시스템을 만드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해요. 왜냐면 전국에 비가 얼마가 내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종이 주도하는 가운데 1441년 9월 12일 날 전국적인 관측망을 구성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422년 6월 24일에 구리로 만든 치구기가 딱 제작이 되죠. 처음에 만든 치구기가 다 똑같이 보급이 되지 못해서 지방군영 같은 경우도 유사한 형태의 도자기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에다가 다 만들어 놓고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세계 최초로 치구기를 발명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와 일단 박수부터 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잠깐만 이거 그냥 물통 아니야? 이러면서 말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국적인 측정망을 만들고 표준적으로 정확하게 빗물의 양을 재기 위해서 치구기라는 아이디어를 고안해냈다라는 걸로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도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했었던 사람이 문종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종이 보기에 문종은 한없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마치 태종이 세종을 보면서 얘 왕 됐다가 시몬한테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장인을 날려버리는 거랑 똑같은 건데 세종이 보기엔 너무 조용하고 소심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드시고 통통하고 움직이는 거 싫어하시면서도 문종을 보면 너 왜 운동을 안 하니? 너 왜 이렇게 운동을 싫어해?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런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중 핵심이 뭐냐면 세종은 강무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한 사람이에요. 강무가 뭐냐면 왕이 군사 사열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열을 받거나 아니면 군사 훈련을 왕이 직접 주도하는 거. 그래서 자 우군 앞으로 뭐 좌군 앞으로 하는 것을 전체 진두지휘하는 훈련해요. 조선은 아시다시피 고려를 계승한 나라예요. 고려를 계승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북쪽으로는 북방민족이 쳐내려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야인이라고 불리우는 여진족의 침략이라는 것이 항상 골치 아픈 문제였었거든요. 반대편으로는 외구의 침탈을 굉장히 시달렸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강한 국방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국방력을 가지려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해야 된다. 근데 그 압도적인 군사력을 어떻게 보유할 것인가? 체계적인 군사진법, 아주 우월한 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화약을 활용한 무기를 개발하는 게 중요한 과제였었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태조 이성계는 화약 무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요. 왜냐? 잘 쏘거든. 본인이 활을 잘 쏘니까 활만 잘 쏘면 되지 딱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약 무기에 관심이 없었고요. 그러나 태종 때부터는 입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태종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화약 무기의 일종인 화통의 수가 1만여 자루를 만드는 등 대규모로 이제 화약 무기들이 늘어나죠. 그리고 세종 때 들어와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아예 행궁 옆에다가 대장간을 딱 마련해서 화포 사정거리를 늘려야 된다. 이것만 해답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밀어붙이죠. 화약의 추진력이 강화가 된다는 것은 화약을 다루는 방식이 또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종 때 대신기전, 뭐 신화기 신기전 등등등 각종 다양한 신무기들이 개발이 되죠. 그런 기초 위에서 문종 때 화거가 등장을 해요. 말 그대로 이렇게 수레, 화거라는 수레 위에다가 큰 나무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전 총통 한 50여 개를 장착을 해서 연발로 타타타타 나가게 하는 구조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화거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이 화거, 화차의 각도를 조절하면 이 멀리 길이 나가는 방향도 다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쏘다 보면 이게 잘못 불이 붙어서 화차 자체가 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구멍마다 또 철판을 댄다라든지 디테일한 형태의 화차가 이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화약무기 자체는 어찌됐건 그 송나라에서 개발이 돼서 중국으로 따지게 되면 원나라 때 굉장히 크게 발전했던 거고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발전한 기술을 가장 이른 시점에 받아와서 발전시켰기 때문에 14세기, 15세기 기준으로 봤었을 땐 화약을 통한 성취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임진왜란 때 개량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쓰여요. 그래서 대표적인 행주산성 같은 경우인데 행주산성 가보시면 행주산성은 산은 작지만 올라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딱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사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이 화포의 위력이 행주산성에서 굉장히 큰 화력을 보였다.
즉 문종의 노력이라는 것이 나중에 임진왜란 때도 굉장히 크게 빛을 발했고, 그러니까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문종이 만약에 살아있었다라면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훌륭한 통치를 하셨을 거고, 그렇게 되면 문종의 아들이었던 단종이 20대, 30대에 아주 그 장정의 나이로 또 국왕이 돼서 소위 말하는 장자로서의 법통, 유교국가의 지향적인 시스템도 마련이 되고, 수양대군의 반역 같은 경우들은 존재할 수도 없고, 문종, 단종으로 이어져가는 문화통치 역사가 과감하게 더 치고 나갔었다라면, 야, 이거는 좀 조선의 명운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런 좀 속상함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아쉬워해봤자 그분을 돌릴 수 없고, 벌써 이게 또 한 400년 전, 5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흠양하는 정도로만 모시고 싶고, 근데 제가 또 한 분 문종을 딱 이야기를 할 때가 됐었을 때 무조건 전 이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게 누구냐? 조선의 콜렉터 안평대군이에요. 하면 제작진은 이미 표정이 싸늘해지거든요. 그 누구? 먹니? 막 약간. 안평대군은 아티스트라는 표현보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콜렉터.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 문화예술에 대해서 엄청난 후원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본인도 당대의 명필. 동양에서는 붓글씨, 서예 능력이라는 것은 회화보다 더 위에요. 이 붓을 사용하고 먹을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이 붓글씨가 동북아시아에서 독특한 예술 장르로 갔는데, 그 중에 이 안평대군은 조명부채라고 하나요? 아주 중국의 유명한 문체를 똑같이 재현해내면서 독특한 예술성을 보였었던 조선 전기 최고의 서예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들이 많이 안 남아 있는데, 신숙주의 기록을 보면 한 200여 점의 서화를 수집했는데 사실은 100% 중국 거였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국내 문화재가 적을 때였고, 이제 중국 문화재를 수집할 정도면 굉장히 돈도 많고 선과도 높았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좀 볼 수 있죠. 집도 여러 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 하나하나가 정원을 기가 막히게 꾸며놓고, 그 정원에 최소 20에서 40가지 이상의 수목이 다 심겨져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안평대군의 집에 가면 40에서 50여 종의 수목이 계속 폈다 졌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가고 싶은 거죠.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이 높은 지식인들은 안평대군과 어울리는 게 진짜 잘한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그러면 어제 저기 우리 안평대군하고 같이 좀 밤에 한잔 했어. 어제 저기 안평대군께서 나한테 이 붓글씨 하나 주셨어. 다 이렇게 데려가 줄게. 이런 정도.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그런 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평대군은 모르는데 몽유도원도는 알죠? 교과서에 사실 이름도 헷갈려요. 고사관수도랑 몽유도원도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인왕제색도랑도 많이 헷갈리는데, 안평대군의 꿈을 그림으로 그렸던 그림이 이제 몽유도원도죠. 무릉도원 같은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동양의 이상향. 그러니까 도원이라는, 무릉 땅에 있는 도원이라는 공간인데 중국에서 나온 고사예요. 그래서 진나라 때 너무나 황폐하고 힘들던 시절에 숨어서 살던 공간 중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특별한 이계 공간이 있더라. 그게 도원이더라.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수천 년 내내 거기를 갔다 왔다더라. 거기를 보고 온 사람이 있다더라. 아니면 안 갔다 오더라도 그런 어떤 전설을 모아서 시를 쓰고 글로 쓰고, 이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평대군이 꿨던 꿈이라는 것은 당시의 조선의 지식인들이 중국 문화에 얼마큼 열광했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꿈을 꿨는데 꿈에 일단 박팽년하고 같이 쭉 돌아다니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곳이 있냐, 야, 이게 정말 무릉도원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뒤에 몇 명이 따라오더래요. 근데 그 따라왔던 사람 중에 최항과 신숙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꿈을 깬 거예요. 깨고 나서 너무 신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안견한테 불러서 자세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안견이 듣고 나더니 그림을 쫙 그렸는데, 세상에 어떻게 너는 내가 꾼 꿈을 이렇게 잘 그리니 하면서 감탄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림을 보면 서양식 기법이나 이렇게 모나리자 딱 전시해 놓고 이렇게 그냥 보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림을 그리고 나면 이 그림을 갖고 최고의 엘리트들만 불러요. 자기들이 본 다음에 감상을 또 시나 글로 써요. 그래서 그걸 갖다 화제를 나눈다고 얘기하는데, 정인지, 김종서, 성삼문 등등등 세종시대 때 최고의 문인들이 다 한 편씩 시를 쓰는 감상편을 써서 그걸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두루마리처럼 이제 운영이 된 건데, 몽유도원도는 살생부다, 이런 말이 또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안평대군이 누구랑 왔어요?
박팽년하고 같이 왔죠. 그리고 감상하고 있는데 문득 뒤에서 두 명이 나타나는데 뒤로 들어보니까 최양과 신숙주예요. 이 세 명은 안평대군이 평생에 가장 가깝게 여긴 사람이에요. 내 친구들이고 내 벗이다. 근데 박팽년은 안평대군과 함께 끝까지 세조와 싸우다 죽는데 신숙주하고 최양은 철저하게 세조 편에 붙어서 안평대군을 죽이는데 크게 일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좀 무섭지 않아요? 이 꿈이 알고 보니까 일종의 데스노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갔던 사람은 나랑 같이 최후로 맞이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믿었던 왔어 했는데 이 사람이 칼을 푹 찌르게 되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었을 때 잘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어마어마한 집을 갖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소장품을 갖고 있었죠.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자마자 했던 일이 뭔지 알아요? 안평대군을 죽이고 안평대군의 집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안평대군의 글도 거의 안 남아있고 안평대군이 소장했었던 문화재도 하나도 안 남겨져 있어요. 그래도 되게 좀 슬프죠. 그래서 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본다면 문종이라는 준비된 국왕, 그리고 국왕은 아니지만 조선 전기의 문화예술의 융성기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안평대군, 그 둘 다 너무나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죽게 됨으로 인해서 조선이 갖고 있었던 훨씬 더 한 발, 두 발까지 우리 기억하고 있는데 세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융성의 기회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솔직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술 2잔 따라야 되겠어요. 따라드릴게요. 선생님. 다음 왕은 다음 왕은 너무 슬퍼지잖아. 자, 다음 왕은 잘 알다시피 이제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왕이죠. 단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